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매주 금요일에 열리죠. 오늘 뉴스닥은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좀 밖에서 합 좀 맞추고 오셨어요? 네, 아니 뭐 여기 여러 번 계속 옛날 오래 했었고 우리 저기 예. 님은 전혀 못 맞췄습니다. 서로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라이브니까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예,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은 예전에 뉴스닥 멤버셨다가 다시 공직자로 좀 계셨죠. 소위시에 네네네. 다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른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작진이. 제가 요즘 이름을 이제 좀 네이밍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네.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으로 많이 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 좀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닥 우리 지금 요즘 뭐 증권 시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예. 굉장히 뜨거워서 5천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우리 뉴스닥도 떠가지고 시청률 떠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이 코너가 처음이어서 예. 어제 이제 이 코너 설명을 듣기 전까지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런 포맷이 아마 분명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처음인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서 잘해서 좀 저희 자체 주가도 좀 올리고 자체 주가. 그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별로 안 좋아서요. 코스피가 5천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님은요? 뭐 정치적 식견이나 방송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프로들이 두 분하고 제가 저 같은 아마추어하고 이렇게 감히 또 겸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저 좀 얹혀서 가겠습니다. 미디어 쪽에는 여기서 가장 오래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올드 미디어라 가지고 아, 예. 또 알겠습니다. 말도 잘 안 하는 미디어라 가지고 아.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직 개혁신당에 계신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세 분이 상한가 하한가 이번 주에 요 분이 상한가 하한가다 이런 걸 정해 오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골라오셨습니까? 현근택 대변인님. 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뭐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뜨고 지는 건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것 같아요. 음. 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하한가로. 윤희석 전 대변인은 저는 장도혁 대표를 이제 예. 종목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의 뭐 주가는 그대로고 대신에 그 상황이 대출 만기를 한 10일 정도 연장한 걸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10일 정도 미뤄졌다. 이걸 이제 대출 만기 연장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은 그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고 예.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공이 한 전 대표 쪽으로 갔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별로 재심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가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그 순간이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시간만 번 거다. 시간만 공은 여전히 장 대표에게 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패스가 우리한테 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동훈 대변인님은요? 저는 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예. 지금 뭐 세상을 다 가진 듯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급전직하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네 거래 정지 상장 상태 폐지다. 현재 같아요. 거래 정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샀던 친구 말 듣고 샀던 주식 생각도 나고 예. 그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아니, 친구 말 듣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밀었던 건 아니죠? 주식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뭐 말을 똑똑하게는 못하는데 그거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제가 뭐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이동훈 대변인님은 상장 폐지 종목으로 정해왔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각자 뽑아온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형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 사실 말이 좀 저도 섬뜩하긴 사실은 한데. 예상은 못했어요. 예. 뭐냐면 이게 뭐 5.18 전두환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랑 많이 해서 아마 사형하고 뭐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하나 거라 생각하면 무기를 선택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형 구형을 하니까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도 생각 못했겠죠. 설마 그럴 것이라고. 약간 그래서 아마 그런 웃음을 짓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재판받는 분이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때문에 좀 우리 내가 나의 지시를 받았던 우리 부하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고통받는데 죄송하다 내 책임이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다 뭐 야당 탓 그다음에 뭐 부하들 탓 남 탓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가지고 전두환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예. 좀 미안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비쳤는데 그때보다도 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히려 그 표정이 생중계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보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구형이 이렇게 세게 나올지 예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선고 때는 더 격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보인 여러 가지 모습이나 또 변호인들의 태도, 윤 전 대통령의 반응 이런 거를 볼 때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계엄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 틀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구형한 거나 앞으로 있을 선고 뭐 내용은 대충 우리가 결과는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의 괴리가 너무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어제 구형 과정에서도 그 감정의 공허함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헛웃음으로 네,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동윤 대변인님은 원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변인을 하시다가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제가 뭐 59분 대통령 뭐 예. 이 별명을 만든 원조인데 마지막에 구형하고 이제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역시 저 센 척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센 척하는 사람. 원래 그 센 사람은 센 척하지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형 구형을 듣고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예. 끝까지 센 척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번 재판 생중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지 않다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센 사람은 그렇게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예. 당당하게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봤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줬지만 또 많은 교훈도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재판 통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저런 사람 대통령 또 뽑으면 안 된다. 반면교사. 그렇죠. 반면교사를 받았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저 장면은 구형 바로 할 때 그때 모습은 아니고 재판 내내 저렇게 이제 변호인과 좀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오늘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체포 방해에 대한 것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직권남용, 공유문서 손상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혹시 선고 현근택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 중에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세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체포 방해거든요.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사법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은 뭐 경호권이라 그러지만 나머지 뒤에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심의권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5년, 3년, 2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체포 방해 부분은 뭐 아마 좀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이상 아마 7년 정도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변명이 힘들어요.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그 누구도 그건 거부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 예.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게 결국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지금 증언에 보면은 뭐 총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니까. 결국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어떤 무력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기본 이게 질서가 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판사가 5년 구형한 걸 5년을 다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나머지 5년 뒤에 이상이 나올 거다.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 심의권 침해들은 아마 좀 감액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년 정도 예상합니다. 7년. 이동훈 대변인님은요? 변호사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자격증도 없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어제 뭐 제가 대충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딱 7년. 행기를. 뭐 어떻게 공감대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당의 그 김정철 최고위원이 예. 이제 그 부분, 변호사죠? 예, 딱 7년 얘기하더라고요. 7년.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지금 방금 두 명이 7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서 아니, 하는 어제도 똑같은, 똑같은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10년 나올 거다 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뭐 7년 정도 얘기하셔서 뭐 감경사회가 조금 뭐 뒤에 있나 보다라는 정도인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충격을 감안하면 중한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당시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청구한 영장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사실 내란 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지금 사형이 구형된 여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주장의 논리가 좀 깨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그때 아시겠지만 뭐 그러니까 본류가 이제 내란이고 직권남용은 본류가 아닌데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가 중하냐 약하냐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법 논리는 그렇습니다. 약간 형식적으로 봐서 이거 수사권이 있고 이게 없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없는데 이걸 가져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직권남용은 수사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이 만약에 없다고 판단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영장 뭐 발부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뭐 모든 수사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사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여기서 징역 7년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또는 사형 구형해서 최저형이 나와도 무기징역인데 징역 무기 플러스 7년이냐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단이 이제 오늘 나온다. 이분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키워드 여러분들이 한가 뽑아주신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한가 왜 한가라고 보십니까? 이게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오히려 상한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약간 피해자. 왜냐면 정치에서는 뭐 스토리 서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내쫓겨지는 모습이 하나의 그 우리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선택이 과연 그러면 나가서 뭐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무소속 출마를 해서 뭐 당선이 되거나 뭔가 이제 이거 스토리로 만들어서 본인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걸로 보면 예를 들어 세력을 모아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좋아 내가 그럼 어디 보궐에 나가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겠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별로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쨌든 스토리나 어쨌든 서사는 됐는데 요거를 뚫고 나가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과 결단이거든요. 이제 그럴 만한 거는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법적인 소송으로 가고 뭐 쟁송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당대표도 지금 판사 출신이고 뭐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걸 다 본인들은 이제 이 법률적인 쟁송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동훈 대표가 좀 뚫고 나가는 그런 결기가 좀 필요한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거로 잡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면서 비법률일인 윤희석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법적인 얘기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뭐 한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재심 안 하고 제명 결정이 나면 가처분 갈 거다. 그래서 다툴 거다. 그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일단 처분이 안 나왔어요.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열흘 말씀드렸지만 예. 뒤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은 당연히 당사자가 법조인이고 법조인들 많으니까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돌파를 할 것 같지가 않다.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하는데 한 전 대표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딱 2년하고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뭐 비대위원장하고 중간에 당대표하고 진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한 것은 계엄 이후에 당대표 물러난 다음부터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치를 했죠. 대선 경선도 출마를 했고 후보는 안 됐지만 43% 넘게 득표를 하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도혁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황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서사를 쌓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미지라면 예를 A에서 B로 바뀐다면 A와 B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엘리트고 늘 어떤 뭐 최선두에서 앞서 나가는 실패를 몰랐을 것 같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렇죠. 늘 냉정하고 인간미가 좀 적고 이런 이미지에서 이 사람도 인간적으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우리하고 굉장히 생각이 같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당원들도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치고는 너무 큰 거잖아요. 이게 이것을 오롯이 혼자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대응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의문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재밌게 지켜보고 있죠. 사실은 너무 방관하고 구경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 대표는 서로 만나서 공동 단식을 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건 뭐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지금 출장 가 있는 해외 출장 중이고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문제가 재작년 11월에 불거진 문제예요. 그래서 예. 굉장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사안들인데 당원 게시판 이제서 논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제명이라는 결론을 이르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은 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선 가해자 입장인 장동혁 대표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그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좀 풀기보다는 뭔가 좀 법적인 그 계속 예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건 하수의 그 해법이다. 고수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를 하든지 예. 창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창당은 제가 봐서는 조금 오바 같아요. 오바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창당이란 게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출마 부분 무소속 출마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5개월 뒤에 선거 국면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선택지를 좀 열어놓고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대구에 시장 어디 누가 나가면은 국회의원 자리 비지 않겠냐. 그 자리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보궐선거에 정치력을 한번 심판을 받아봐라. 일단 뭐 가처분 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동훈 대변인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관련된 얘기 무소속으로도 서울시장 나가서 배팅을 하라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정치 고수의 초이스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윤희석 전 대변인이 궁금할 것 같아요. 눈빛 보고 제가 대신 물어봐주면 그게 맞느냐? 서울시장 나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장 양쪽이 이제 보수 쪽은 양쪽이 다 지는데. 예. 서울시장도 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득표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딜을 하자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라는 얘기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게 민주당도 후보를 내겠지만은 보수 진영에 그렇게 타격이 오지도 않으면서 뭐 거기서 대구에서 설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를 뚫고 배지를 단다. 그래서 거기서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오히려 다른 제안을 해볼게요. 오히려 경기도지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나올 분이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배지 떼고 나오실 분이 왜냐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저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배지를 배지 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혁신당이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그중에 이제 지역구는 유일한데 이거 떼고 나가서 만약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별로 제가 보기에 마땅히 별로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한다 해도 경기도지사 후보는 마땅히 안 보여요. 그게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있어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 후보를 낼 것인가? 국민의힘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 누가 나오겠냐?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방법. 그러니까 제3자 들으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셔서 일견 부럽기도 표정들이 해요. 편해요. 음. 네. 일단 당을 나간 걸 전제로 좀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고 한동훈 대표는 당을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준석 대표랑 다른 겁니다. 그분이 나가셨죠.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서 당을 만들었고. 그럼 당을 생각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나가려고 했으면 옛날에 나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당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소속으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을 전제로 해서 무슨 대구 어디를 나가라 경기지사를 나가라 하는 것은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도 벌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처분 2번이나 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알겠지만 이 가처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민주당 측 인사들 뭐 민사소송 고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야당을 상대로 뭐 정치적 반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사소송하고 고소하고 이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막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사이에 저는 고민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사례도 보면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은 당규 없었어요. 비상 상황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용이 됐는데 그다음에 당을 바꿨잖아요. 예.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입니다. 당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비대위 구성이 비대위 적절하냐. 구성이 정당했느냐 했는데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 고민이 이걸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결정문이 저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추정된다, 의심된다 이랬거든요. 두 번째는 한 9시간 만에 확인이 불가하다. 세 번째는 한 또 2시간 만에 이거는 잘 모르겠다. 수사해야 될 일이다.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이건 일이다. 일종의 판결문인데 뭐 판결문 같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느 정도 회람하고 정리하고 법률가들 모여서 어떻게 할까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판으로 갔을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쟁점이 한동훈 대표가 했냐 안 했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2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거 가처분 해볼 만한데 이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지금 열흘 동안 유예됐지만 어차피 내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물론 뭐 알겠습니다. 수긍합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가서 내가 출마하겠다. 아니면 뭘 뭐 창당을 하겠다. 요 계획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알았어. 쿨. 난 내 정치 할 거야. 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동력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는 말씀이죠. 네. 잠깐만 윤희석 우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보태면은 이준석 대표도 뭐 물론 당에 대한 애정이 뭐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당시에 이제 그 진영에 대한 애정을 앞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가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당시에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발판을 해가지고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진영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저께인가요? 우리 장동혁 대표하고 회담을 하러 국회 본청에 228호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실이에요. 3년 만에 가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년 만에 가보는데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지금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럼 다음에 하고요. 예. 그런데 결정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에러가 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결정문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그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크게 그 결정문이 오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윤희석 대변인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이해가 편하게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익명의
예를 들어서 각자 썼으면 모르겠지만 한두 명이 쓴 것 같이 5개의 아이디로 썼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또 썼다라는 2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거에 좀 중심을 둬서 현근택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고 예, 윤희석 전 대변인님 본인이 썼다는 얘기는 중간에 윤리위에서 주장을 했다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2번 수정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처음 걸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원문에는 해당 계정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 피조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다음에 수정이 나왔어요. 징계 대상자 명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건 확인됐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명의가 그렇다라고 바뀌어요. 다음이 결정적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빠져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다. 뭐 계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완전 사라져 버리니까 두 번째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주장한 대로 게시판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글을 올린 게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글이 한 3,000개 정도 올라온대요. 거기에 이제 평균 따져보면 한 2-3개 올린 걸로 확인이 된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여론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뭐 어떤 선동글이나 이런 거였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신문 칼럼 같은 거 URL 올리고 뭐 경력을 올리고 이런 게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일단 가족 명의로 된 글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거를 말씀이시죠? 여론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단어죠. 그리고 이 게시판은 저 당원된 지 한 20년 되거든요.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따로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그 여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한 여론이냐라는 것을 볼 때 여론이라는 단어를 쓸 계좌가 아니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인정하는 게 IP 2개가 있었고 그 아이디가 5개가 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한 1,000여 개의 글이 생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A-라는 글을 만들고 B가 B- 뭐 C가 C- 이런 식으로 썼으면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A라는 분이 A- 뭐 B, C, D 명의를 도용해서 B- C-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이런 예. 조작을 한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IP라는 거는 사실 뭐 경찰이 수사를 해보면은 그 주소가 나오겠지만은 그 단계까지는 뭐 당 윤리위원회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확인을 못했겠지만 그러나 IP 2개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IP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누군가가 쓰지 않았겠느냐. 가족이 아니고 만약에 제3자면 더 문제가 되겠죠. 가족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결정문의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결정문을 갖다가 예. 수정한 것이 크게 본질과는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끼어들면 사실이 뭐 단계 논란 이게 1년 이상 얘기하는 거라 사실은 뭐 논란은 제가 보기에 끝없이 될까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당동혁 대표가 왜 또 최고위에 결정할 것처럼 했다가 이걸 미뤘을까? 아니 본인은 재심 안 하겠다 그랬는데 왜 재심 기회를 줬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한데 광고 듣고 저희가 두 번째 딱 주제로 얘기하려고 그거를 그랬는데, 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금한 프로 좀 긴.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이 장동혁 대표는 왜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을 열을 미뤘을까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궁금증 광고 듣고 풀어보자고 했는데 그게 마침 또 두 번째 주제예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근택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이 주제인데 제가 끼어드는 것 같은데 던지면 근데 답하실 이분이 겁니다. 이제 또 우리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 또 우리 연수원 동기더라고요. 다닐 때 몰랐는데 나중에 아. 누가 얘기해줘 또 알았는데 판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률적인 거를 뭐 정치 지금 아주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법률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까 지금 우리 앞에서 결정문 수정도 있는데 사실은 징계할 때는 중요한 게 절차 문제인데 개인이 와서 뭔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전날 부르고 다음날 오라 그랬다는 거네요. 물론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며칠 전에 소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보를 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문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예. 소명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는데 안 왔어. 요 서사가 필요해요. 근데 안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재심 기회를 뭐 재심 청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당헌 당규 재심할 수 있게 돼 있고 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뭔가 미스가 날 수 있다. 이 예. 결정문도 2번이나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론 당내에서 지금 반발도 하고 뭐 지금 의원총회 해라 원로들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 전에도 뭐 언론들이나 뭐 언론에서 막 얘기한다 해서 듣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를 그래도 우리가 좀 줬다. 그거를 아마 좀 만들려는 시도 같아요. 윤희석 전 대변인님. 장 대표가 어제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것과 재심 기회를 준다 두 개잖아요. 재심은 당원 당규에 열흘 이내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제 의결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한 것도 윤리위의 절차 하자를 스스로 지적을 한 거예요. 소명 윤리위가 기회가 결정을 없었다. 했잖아요.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렇게 긴 결정문을 새벽에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뭐 연수원을 같이 다녔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수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을 테니 본인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열흘의 기간을 주고 소명을 하시라 이게 아니라 당대표로서 봤을 때 윤리 결정에 절차 하자가 굉장히 많다. 내가 그래서 이거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자라는 정도가 나왔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당대표의 자세지. 당원 당규에 그대로 돼 있는 것을 열흘을 주는 것을 마치 통 크게 시혜적으로 뭔가 기회를 주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그다음 소명 기회까지 주는 것처럼 이건 안 맞죠. 이건 제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이제 사과할 시간을 준 거죠. 사과할 시간을 줬는데 한동훈 대표 사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할 시간까지 줬는데 사과 안 하네. 뭐 이런 명분 쌓긴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말씀 제가- 소명 자체가 소명기를 줬다는 게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사과를 해라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반 한동훈 전 대표 단계 사건을 다루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옆에 프로가 한 명이 붙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프로가 한 명이 붙었구나. 왜냐하면은 그게 일련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쇄신안 발표하고 그리고 이후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정책위 의장을 새로 선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염두를 해두고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당내 여론을 봐가지고 급격하게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10일 유예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쌓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단식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다 계산하에서 하는 것 같다. 물론 그 계산이 다 먹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옆에 모종의 좀 프로가 붙어가지고 일종의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그 프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제 대안과 미래에 소속된 의원분들이 장 대표하고 최고위원회 전에 면담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의결이 됐을 거예요. 네, 그게 정설이고 그분들이 와서 이거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몇 분 사이에 뭐 예를 들어 30분이라 치면 30분 사이에 프로가 붙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는다. 돌발적으로 그냥 기회를 주는 걸로 하자라고 저는 했다고 보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어제 그냥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는 건데 대안과 미래 23명이 입장문 내고 그중에 일부는 찾아가서 징계 수위를 낮춰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 그래요. 그럼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열흘을 재심 신청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갔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취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돌발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공은 계속 장 대표 쪽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예요. 그런 연유다.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공을 다시 준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일단 몇 가지 좀 결국은 정리해서 잠시만요. 몇 가지 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재심 신청은 안 할 거다. 맞죠? 이건 다들 그렇게 그렇지 안 생각하시는 하겠죠. 거죠? 본인이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법적 대응, 윤리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짧게 저는 할 할 거다? 거다 봅니다. 그동안에 이동훈 수석 대변인 저는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다. 자, 결정하시죠. 1대1입니다. 반으로 나눠야죠. 고민 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그건 이제 당사자의 판단입니다. 당사자의 예. 판단이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아마 이번에 신청 안 하면 드디어 정치인이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면 역시 그냥 법률가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분기점이에요. 본인이 중요합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산이 없다는 걸 알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그 단계 사건의 실체 본질에 예. 대해서 또 법원에서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명의도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이제 김재섭 대한과 미래 소속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제명을 결정하면 최고 있기 전입니다. 아침이니까. 장동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당내 큰 반발이 일어날 거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거고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다는 취지. 뭐 제가 축출한 단어 썼는데 그 용어는 좀 과하고요라고 얘기하면서 썼습니다. 지금의 물론 단식 중인데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딱 얘기하고 단식. 최소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열흘은 생각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예. 한다 그랬으니까. 10일 후에까지 기간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난번에 뭐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 효과를 봤잖아요. 당내 막 분란이 있는데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아이고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단식 만약에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아이 왜 이렇게 징계했어요? 뭐 왜 이렇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고픈데. 배고픈 데가 아니라 지금 뭐 결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말을 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식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모든 아마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걸 막 세게 나가기 힘들어요. 힘들다. 그 효과 때문에 딱 제가 보기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이 판단이 그렇게 뭐 프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좀 약간 유치하다 그럴까? 약간 아마추어예요. 제가 보기엔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 대변인이시죠? 예. 이번 건은 그런데 결국은 승패 한동훈 장동혁의 승패는 제가 봐서는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봐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회군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결과대로 제명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에 나가는 그림을 뭐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의 승패가 뭐 이후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선거에서 지면은 장동혁 대표는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서 바로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져가지고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바로 또 당권을 먹으면서 당권을 가져오면서 역전을 하느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당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명이 돼서 제명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먼 얘기긴 해요. 장동혁 대표 운명이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겁니다. 예.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물론 단식 때문에 이 상황이 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윤리위가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이 제명 결정은. 그러면 단식을 뭐 한 달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 제명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걸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장 대표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단식 여부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단기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제명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전에 인터뷰한 권영진, 김재섭 의원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는데 들고 일어납니까? 장동혁 체제를 가지고 안 되겠다. 지방선거 망한다. 숫자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지금과는 달리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장 대표 이런 문제 때문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분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실행이 예. 되면 그렇게 될 때 그럼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절박한 사람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후보자들. 지방선거는 4천 명이에요. 4천 명 당선자가 뭐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분들이 다 자기의 어떤 일생을 걸고 선거에 나가는데 당이 이렇게 될 경우에 당 대표를 향한 화살이 안 가겠습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생각을 흔들릴 해봐야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중요한 시그널이 잠시만요. 예.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알겠습니다. 시간 혹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왜냐면 이동훈 기획신당 예. 대변인이 가져오신 김병기 원내대표. 마지막 한가 김병기 상장 폐지라고 하셨어요. 예, 예. 짧게 설명해 주시면. 그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정치부 출입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보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박물관에 간 줄 알았는데 이런 행태를 우리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제 그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노량진 수상시장 가셔가지고 마음껏 드시고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결제하게 하도록 하는 계산은 상인에서 내 그 뭐 이렇게 올드한 박물관에서나 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는 끝났다고 보고 이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저는 돌아올 수 없다고 봅니다. 돌아올 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뭔가 그 법적인 문제 이후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품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정해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고 좀 더 구조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공천 문제 나가서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양당의 독식 구조 공천이 나온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조 때문이에요. 네. 현근택 네, 변호사님. 뭐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지금 뭐 조사하는 상황도 보면은 결국은 돈 받는 자리에 강선 의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 사무장 얘기는 내가 없는 사이에 둘이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관영 나중에 알았다는 말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김경시 의원이 강선 그렇죠. 의원에게 1억 공천원금을 줬다는 내용에 그렇죠. 관한 그 내용에 내용입니다.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지금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자수서를 내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이 이제 진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강선 의원이 했던 해명이 다 안 맞는 거라서 결국은 뭐 또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 보좌관이 먼저 제안했다는 말 보도도 있었어요. 예. 예. 남모 보좌관이 그렇죠. 먼저 김경시 의원에게 그러니까 돈 그러면 좀 오히려 줬으면. 뭐 내가 공천을 원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저쪽에서 달라니까 줬다는 거 되니까 예.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먼저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가 다 틀린 얘기가 되는 얘기라서 뭐 저희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휴먼 에러이면서 시스템 에러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뭐 강선 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아마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건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가는 거 지금 같아요. 김병기 의원 말씀하셨는데 강선 의원 중심으로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미 탈당한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러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민주당 시스템 에러가 맞고. 저는 민주당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씀처럼 예. 양당 구조, 양당 문제죠. 아니 예. 모든 정당의 문제. 예. 개혁신당 그- 포함해서 개혁신당은 뭐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생기 얼마 안 우리는 됐으니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이 뭐. 네. 또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도 아니고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가 서울에 삼선하고 있는 분이 이런 뭐 몇십 년 전에 볼 만한 비리를 저지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을 예. 제1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자성부터 하게 됩니다. 당력을 집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고 빨리 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 여기에 얘기를 제가 세게 하기도 좀 뭐해요. 처지가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민주당 잘 해결하시라. 우리 코가 이미- 석자다. 아니죠. 저희 코는 석자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이쪽이죠, 이쪽. 네,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분이 왜 버티냐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시간이 약 40초, 50초 남았는데 네. 혹시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한 5분, 6분 아, 괜찮습니다. 네. 급하신 없습니다. 다들 한가해 보여서 예. 유튜브로 한 10분 정도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요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이동훈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그 부분이죠. 이제 양당 구조라고 했는데 쉽게 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당 독식 구조죠.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공천을 이 당에서 공천을 하면 이 지역에서는 된다. 국민의힘은 영남, 뭐 민주당은 호남 그리고 수도권. 그래서 그 공천을 주면은 바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헌금이 가능한 건 돈을 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의식적으로 이렇게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바꾸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도적으로 좀 손을 볼 부분이 있다면은 독식 구조 무조건 공천되면은 아무나 줄줄이 투표해 가지고 되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리한 지역에서 무조건 되는 네.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진 않죠? 아니요. 네. 11시니까 상관없어요. 11시. 되게 아니, 시간 제가 많아요. 좀 바빠요. 그래서. 네. 한 10분 정도만. 유튜브로는 좀 안 더 바쁜 것 못하는 같은데? 얘기. 안 네. 바쁜 것 같은데? 아, 저 보라고 하는데. 예. 예. 저기 지금 저희 아내 김 PD님. 구룡마을 화재. 아 방송 알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있다고 저희 PD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해. 사담인 줄 알고. 제가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다 알고 얼마나 있어요. 프로인데요 지금 뭐 다 알고 있어요. 생중계 다 용산 결제 하는데. 때문에 시간 놓치고. 프로 중에 프로니까 걱정 안 하실 텐데. 일단 뭐 아까 저기 이동훈 대변인님은 이렇게 여러 명이 톡하는 건 처음이시죠? 아까 저희 광고 나갈 때 저희 어이, 몇 번 하셨는데? 어렵다라고 아니 CBS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네, 뭐 하시네. 근데 워낙 프로들이시라 가지고 네. 제가 아주 편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처음에 쫄아가지고 말 못하겠던데 말씀 지금도 말을 잘하시는데. 잘 못하겠는데. 그래. 그래. 아니, 우리 말씀 잘하시는데. 이동훈 대변인 보니까 예. 한동훈을 이렇게 요 사이에서 약간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연대 아, 손도 잡아야 되고. 손도 잡아야 돼요. 또 이게 뭐 단계 아시겠지만 이게 명의도용하고 뭐 자료를 없애니 말하니 뭐 논란이 있는 거 예. 부분도 잘 아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거를 비판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요 사이에서 조금 어쨌든 그 개혁신당의 약간 입장이 지금 약간 그러신 것 제가 같아요. 동훈이란 명의에 대해서 아주 저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예.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예. 제가 팩트는 전달을 하되 또 동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담아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수석 최고 대변인의 입장이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장동혁 대표랑 손을 잡고 일단 친한 게 쪽이랑은 약간 거리를 두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윤석 전 대변인은 제가 표정 보니까 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분 표정에 바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장동혁 대표하고 예. 연대 뭐 공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대까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외계인 들어오면은 뭐 일본하고도 손잡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99%가 다르다 1%가 같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정치란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병기 강선우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통일교의 어떤 이 정권의 장관들이 연루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쓸려서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3석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의도 못 하는데 107석 국민의힘을 뭐 사실은 뭐 이게 뭐 입장이 그 전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왜 지금 이런 속에 손을 내밀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왜 지금이냐? 그렇죠. 아니 당연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아시겠지만 광역, 기초, 시도의원 하려면 수천 명이 필요해요.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제가 뭐 디스하자는 건 아닌데 광역 나갈 사람, 기초 나갈 사람, 시도의원 뭐 나갈 분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거는 치러야 되고 사람은 별로 없고 근데 국민의힘 보니까 지금 자중질환이고 굉장히 혼동스러운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선거 같이 하자고 지금 약간 아쉬운 입장이에요. 선거 연대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이 지난 총선 끝나고 이제 이준석 대표 원내 들어온 다음에 좀 지난 시점부터 개혁신당 안에서 지방선거 때 잘해야 된다. 결국은 이 당의 존립 여부는 후보를 얼마나 낼 수 있고 당선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개혁신당 분들이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은 계속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뭐 99만 원으로 뭐 출마한다 이런 것까지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하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굳이 이 특검 외에도 그렇죠? 선거까지 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 과정을 매끄럽게 하느냐는 정말 고수이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수 인정해 주시네. 고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고수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불러드려야죠. 이제 마삼 중인데 지금은 이제 현역. 아니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지분을 어떻게 차릴 거냐 문제인데 정치는 뭐 사실은 주고 받게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러면은 개혁신당에서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받을 건 정해져 있어요. 지분.
정치적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든 아니면 시장이든 뭔가 나갈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공천권을 달라고 공천이라기보다는 연대하는데 양보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럼 줄 게 뭐가 있을까가 중요하거든요. 줄 게. 근데 줄 게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처럼 우리 당신하고 같이 할게. 그러니까 한동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줄게. 요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약간 고립 처지가 있으니까 힘을 실어줄 텐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 줄 게 있느냐. 받는 거는 명확해요. 어쨌든 지분, 공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 연대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유로. 개혁신당이 경기도지사를 그렇죠. 후보를 낸다면 국민의힘은 안 낸다든지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정해진 건데 그럼 뭘 줄 거냐. 지금처럼 만약에 장동혁이 하는 거에 대해 잘한다 막 박수 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데 정동혁이 잘하고 있어. 한동훈 잘 몰아냈어. 하면 본인 스스로 그동안 막 서사로 얘기했던 게 징계 당하고 내가 나갔는데 이쪽 편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 이동훈 그런데 수석 이제 뭐 대변인님께서 저희들이 계속 선거연대라는 건 없다, 지방선거연대라는 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상 예. 나오시는 이기인 분들마다. 사무총장님도 계속 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어디 나가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그저께 그 장동혁 대표 그 연대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228호 당대표실을 가면서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자기가 3년 전에 그렇죠. 썼던 방이잖아요. 방에 가면서 그렇게 쫓겨나 가지고 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선거 돌파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생각하겠지만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보수의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자다. 보수의 적자. 그래서 뭐 윤석열, 뭐 한동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뻐꾸기한테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적자로서의 자기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 특히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렇게 6개월 넘게 이제 운행하는 걸 보니까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검을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국민도 그렇거든요. 그런 걸로 봐주시고 보수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운 그 후보자 지명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보수가 점점 다쳐가냐 이렇게 저쪽에서 열려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보수에 대한 자신의 적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가 있다. 한마디 이걸 저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예. 생각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는 쫓겨난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지방선거가 잘못되면은 뭐 어쨌든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빈틈을 결국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이렇게 선거 연대하면서 뭔가 이제 합당은 아니지만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지금 그 당대표실에 왔더니 예전에 생각을 두 번이나 말씀하셔가지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딴 사람들이 와 있네. 내가 드디어 이제 둘이 싸우다 빠지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윤희석 전 대변인 지금 어쨌든 제1야당에 계신 윤희석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편이에요. 연령으로 보나 결국은 정치를 쭉 해간다고 볼 때 그 연령대에 이준석 대표만한 보수의 어떤 인물을 찾기가 뭐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은 보수 전체 아까 진영을 앞세운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긍정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말씀이 많이 앞서서 그 부분은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진영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 하수고 이러면 고수다라는 얘기 아까 제가 비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저희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제3자가 들을 때도 뭐야 할 수 있는 건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이제 정치 경력이 쌓였으니 이동훈 수석 대변인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충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보수의 적자라는 말이 저는 네. 딱 귀에 닿는데 뭐냐면 보수의 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거 집단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내가 적자인데 지금 삼석에 개혁신당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내가 접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지 뒤의 생각이면 어떤 액션으로까지 물론 선거인데 계속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수의 적자라고 하면은 접수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그런 그 표현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접수, 뭐 선거연대 이러니까 이게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이라는 게 뭐 그래서 사실은 그 해석은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 해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뭐 직접 들은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잠시만요, 한 발 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보수 걱정한다.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지금 특검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마치 이제 뭐 공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꾸 선거연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상이다 오히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지방선거 가지고 뭐 연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에서 진영 전체를 걱정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아니 말에 다 나왔어요 답이. 왜냐하면 그런가요? 선거연대는 적극 부인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접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맡기시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합당하거나 선거연대하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단일화한다고 할 때 어떤 후보 어떤 사람들도 선거연대한다 후보 단일화한다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아쉬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쫙 빠져버리거든요. 여기는 이 사람은 뭐 독자 세력이 없구나, 독자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빠집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손잡자고 하는 게 이제 힘이 그렇죠. 약할 때니까. 힘이 약할 때니까. 그러면 결국 목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권이 어떻게 될고 아니면 차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딱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적자다라는 얘기는 내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적자인데 내 자리인데 왜 둘이 싸워? 둘이 싸우다 그럼 한 사람은 진짜 일단은 지금 상태는 한동훈 몰아내는 게 목표니까 거기는 뭐 알아서 하고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 EJ군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의 제가 보기엔 딱 그 작전인 것 같아요. EJ에서 이제 잠시만요. 한자로 EJ 마지막 E에 해당되는 측에 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석 대표 얘기로 자꾸 넘어가서 저도 참 말씀드리는 거를 좀 삼가면서 하는 건데요. 조심스럽게. 당이 다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겹쳐요. 많은 부분이 겹치고 연령적으로는 띠동갑이긴 한데 그 정도면 그래도 겹칠 수 있는 나이대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분 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견제 아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꾸 아까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어드바이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자꾸 하니까 왜 그러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좀 조롱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해라. 뭐 그전에 뭐 창당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저는 그 다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봐도 그 해법이 제일 나이스한 선택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좋은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식해서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그 충고에 있어서는 진심을 담아서 했다.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어떤 당을 뭐- 같이 하자고 하시던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아니, 처지긴 그런 한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계엄 이후에도 미국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은 그런 결정을 내밀하게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이준석 형식. 대 한동훈 싸움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데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하는 거 재밌어요. 아니에요? 두 분이 지금 보수가 재밌는데. 분열하니까 우리 무조건 득이다. 이런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게 표정에 드러나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대응을 하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장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정면 돌파를 해서 뭐 대구에 만약에 뭐 보궐이 나온다 그러면 나가서 도전해 본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정면 도전이 되고 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현실성이 있는데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와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장이 저처럼 네. 경기도지사 나가라. 그거는 뭐 가능성 있는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국민의힘에 대표 때 선거 연대가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마땅히 나올 사람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요. 국민의힘 후보를 안 내냐? 무조건 그럴 일 장동혁 없잖아요. 체내가 무조건 그럴 일 내잖아요. 없죠. 그러면 진짜 둘 다 서로 너 때문에 졌다. 그렇죠. 이렇게 죽는 될 일이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예, 그렇기 충분히 때문에 이게 그래요. 나이스인지 나이브인지는 이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예. 뭐 서울시장도 뭐 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구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예예요. 그러니까 뭐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나왔다, 그 예. 지역구가 수성갑이잖아요. 수성구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물론 뭐 이게 아직까지 제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이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가가지고 거기서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3자 구도가 만약 만들어져 가지고 이긴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지방선거 예.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수성갑에 국회의원이 되어 돌아왔다. 그 정치적인 교도보를 가지고 배지를 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 리더, 특히 리더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결정적인 약점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본인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본인 선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5개월 뒤에 지방선거 국면을 흘려보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훈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과 아니 저도 그거는 진심이라고 한동훈에 대해서 봐요. 예. 이동훈이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인 예. 거죠. 진심- 인정합니다. 아니, 진심 같은 인정합니다. 동훈인데.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뭐 이 말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못했다. 1분 드릴 수 없죠? 전 다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그 제 말은 아까 지금 대구 대구. 출마는 정말 그거는 뭐 현실성이 현실성 있고 있는 가능한 얘기죠. 시나리오라서 사실은 복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예, 벌어지니까 솔직히 정치를 하셔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대구의 무소속. 네,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아니고 아, 대구 서울시장 무소속 정도는 뭐 그거는 해볼 만한 초이스다. 아니, 얘기를 듣는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뉴스탁 후토크를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님,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